차가 상태가 너무 좋은데? 괜찮은데요? 쌩쌩한데요? 2억 원, 3억 원짜리 고급차를 모는 것보다 실은 훨씬 더 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추억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신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전동화가 진행되면서 출력이나 가속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점점 비현실적으로 단축되고 빨라지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은 우리 추억의 한 장을 장식을 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들이 아직도 우리 곁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할 차는 1998년형 현대 아반떼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올류 아반떼는 코드네임이 J2입니다. 엘란트라의 후속이었고요. 아반떼는 지금도 구아방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아버지의 차 혹은 중고로 산 첫 차로 기억을 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1998년 3월 달에 데뷔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져온 차는 1998년 11월 달에 등록을 한 올류 아반떼 1.5 GLS 스페셜 모델입니다. 당시에 데뷔할 때 캐치프레이즈가 최강의 꿈이었습니다. 기존의 현대차와 약간 이미지를 차별화해서 정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강력한 차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했던 모델이고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일단 아반떼 직전에 나왔던 엑센트와 더불어서 현대차가 디자인은 물론이고 차체부터 엔진과 변속기까지 모두 다 순수 기술로 개발을 한 정말 진정한 의미의 고유 모델이었습니다. 그 고유 모델의 시작점이 엑센트였다면 바로 뒤를 잇는 모델이 아반떼였습니다. 부품 국산화율은 99.88%에 달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을 이제 국산화해서 개발을 했다는 의미였죠. 사실 현대자동차는 1980년대에 포니트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독자 모델을 개발을 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차체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정말 아쉬운 점이 있었죠. 바로 이 차의 심장, 엔진과 변속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1983년에 남양연구소에 엔진 개발실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소형차에 얹기 위한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알파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엔진이 바로 알파 엔진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알파 프로젝트를 성공을 하면서 파워트레인 기술 독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을 했고요. 이후에 베타나 델타, 또 감마, 세타, 람다에 이르기까지 독자 엔진을 여럿 내놓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실 엔진을 스스로 혼자 개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당시 현대차는 영국의 그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인 리카르도와 손잡고 엔진을 개발을 했습니다.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엔진을 개발해주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사실 당시에 리카르도도 보통 엔진 개발에 4년에서 5년 정도를 잡았다고 해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뭐든지 급했잖아요. 급하다 보니까 이거 3년 반 만에 만들어 달라고 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은 평소에 일반적으로 개발하던 기간보다 훨씬 단축해서 개발을 할 수 있었고, 이후에 리카르도는 자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사례를 많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리카르도에서 시제작 엔진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또 양산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결국은 설계도를 갖다가 여기서 부품을 가공하고 조립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돌아갈 때 모든 것들을 다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리카르도가 시제작 엔진을 건넨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외국의 기술 자료를 수집하고 다방면으로 개선 방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엔진 시제품 약 300기랑 또 테스트카 150대를 미국의 애리조나부터 캐나다의 온타리오까지 혹서와 혹한을 넘나드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당시 자료를 보면 지구를 105바퀴 정도 돌 수 있는 420만 킬로미터의 시험 운전을 거쳐서 드디어 내구성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뭐 테스트 횟수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3차례의 전면적인 수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991년에 알파 엔진을 공개를 하게 되고, 그 알파 엔진을 가장 처음 얹은 모델은 스쿠프였습니다. 지금도 아마 스쿠프의 알파 엔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당시 알파 엔진은 1.5리터급 3밸브 MPI 기술을 채택한 엔진이었습니다.
자, 이 올류 아반떼에 들어가는 알파 엔진은 또 스쿠프에 얹었던 알파 엔진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에는 SOHC 방식이었는데 올류 아반떼로 들어갈 때는 이제 DOHC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DOHC 16밸브, 그래서 기통당 4개의 밸브를 갖춘 또 오버헤드 캠이 2개가 있는 이런 엔진이었는데, 현대차가 당시에 굉장히 발빠르게 DOHC화를 추구를 하면서 보다 응답성 좋은 엔진이라는 소비자들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입차들 보게 되면 이미 이제 DOHC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알파 엔진을 DOHC화 하면서 이 작은 소형차, 준중형차급에서도 더 이상 DOHC를 불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고요. 당시에는 그 전에만 해도 기본 모델이 SOHC고 고급 트림으로 가게 되면 DOHC를 넣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찌감치 현대차는 상향 평준화를 완성을 한 셈이었죠. 최고 출력이 104마력입니다. 5800rpm에서 최고 출력이 나오고 최대 토크는 14.3kgm입니다. 공인 연비는 12.5km/L, 그리고 최고 속도는 지금 이 자동차처럼 자동 변속기를 단 모델 기준으로 시속 182km였습니다. 당시에 아반떼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이 신차의 성능과 관련해서 최고 속도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슬로건을 최강의 꿈으로 지은 이유도 당시에 1.8L 그 베타 엔진이 처음 들어갔었는데, 베타 엔진 모델의 최고 속도가 시속 197km였고 당시 국산차 중에는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차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만 했죠. 그것도 작은 차급에서. 1997년 10월 이후부터는 알파 엔진도 이제 플러그 케이블이 4개인 방식으로 베타 엔진처럼 바꿨고, 그 결과 토크감과 엔진 리스폰스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엔진룸을 보시게 되면 세월의 흔적들이 좀 묻어 있긴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바닥이 보일 만큼 빈 공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1.8L 엔진까지 수용을 하기 위해서 좀 넉넉한 공간을 확보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방음 패드를 대놨는데 당시에는 이것도 굉장히 자랑거리였습니다. 흔치 않은 부가 장비였죠. 그래서 당시에 올류 아반떼 카탈로그를 보게 되면 엔진 소음 20% 감소라고 굉장히 자랑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4마력 14.4kgm의 토크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약소하고 겸손한 파워일 수 있는데, 그만큼 당시 차는 가벼웠습니다. 이 올류 아반떼 1.5 기준으로 공차 중량이 1164kg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차들 소형차도 거의 1400, 1500kg부터 시작하고 전기차는 2톤 넘어가는 차들도 많잖아요. 아반떼 등장 당시에 디자인으로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금 올류 아반떼로 거듭나면서 그릴 구멍을 뚫었지만 처음 나왔을 때는 이 그릴 구멍이 없었거든요. 그릴이 없는 디자인이었죠. 당시에 해외 모델 중에는 이제 그런 차들이 종종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사례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대신 이제 엔진 냉각에 필요한 공기들은 이 범퍼 아래 흡기구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디자인을 현대차 또 자체적으로 한 것도 이슈가 됐었죠. 그 전에는 주제아로 디자인을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 당시에 수석 디자이너가 최종민 씨라고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분이 어떤 고려청자의 곡선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디자인이고 올 라운드 클린 바디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에어로다이내믹이 트렌드였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굉장히 모난 곳 없이 이음매 없이 말끔하게 이어진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었고, 올류 아반떼로 오면서 디자인 수정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헤드램프를 MFR 타입으로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이 표면 커버의 주름으로 빛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면은 MFR 방식은 멀티페이스 리플렉터의 줄임말인데, 반사판을 이용해서 빛의 방향을 만들어주고 이 투명한 커버 바깥으로 쏘아내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램프의 형상도 올류 아반떼 나오기 직전에 나왔던 그 티뷰론과 영향이 좀 받아서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올라가는 방식이 비슷한 느낌이었고요. 사실 티뷰론 디자인이 HCD 컨셉카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느낌을 올류 아반떼에도 많이 불어넣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닛 주름도 조금 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아담합니다. 차체 크기가 아담하고 요즘 차랑 비교하면 정말 작죠. 그리고 이 그릴 부분은 나중에 호불호가 좀 나뉘긴 했어요. 나는 그릴이 없는 쪽이 더 좋았다,
있는 쪽이 좋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그 그릴이 없는 모습이 너무 달걀 귀신 같아갖고 좀 낯설었는데 이 구멍 뚫은 다음부터는 한층 더 좀 뭐랄까요, 상식적인 구성으로 돌아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 의견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의 모든 부분이 대부분 순정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 번호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번호판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서울 52가 강남구 번호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일부러 신차 등록을 할 때 강남구청을 찾아가서 52 번호판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리고 차체 옆면을 보게 되면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 웨이스라인 몰딩입니다. 스페셜 모델에 넣어주던 아이템이었는데 이게 워낙 소비자 반응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 허리 부분에 전체적으로 둥글고 매끈하다 보니까 좀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힘을 주는 그런 디자인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죠. 그 디자이너들은 저 여백을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는다는 결정을 했을 때 굉장히 반가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레버라운드 디자인은 단지 앞모습뿐이 아니라 이 보닛에서부터 팬더를 지나서 A 필러로 이어지는 곡선이나 또 B 필러 부분에 이런 마감 처리 이런 부분들, 또 도어 손잡이 부분에 이런 절개선들 최대한 매끌리고 둥글리고 단차를 적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지금 오늘날 기준으로 보더라도 단차가 좁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도 봐봐요. 안테나 시동 걸면 올라오죠. 뒷모습도 테일램프를 바꿨습니다. 이 테일램프가 원래 매끈하게 이어지는 형태였다면 앞에 TV론에서 영감받은 헤드램프처럼 약간 한번 엣지를 줘서 한번 꺾고 지나가는 이런 형상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일램프 역시 좀 더 투명한 방식의 램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담하고 둥글둥글해서 문안면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 사랑받는 차였고, 지금도 구아방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차를 중고차를 사서 자기 취향에 맞게 튜닝을 해서 타는 그런 스토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올류 아반떼 트렁크 공간은 340리터입니다.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인데 실제로 보시면은 뭐 4인 가족의 짐을 간단하게 싣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구성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모델은 뒷좌석을 접어서 적재함을 넓힌다든지 이런 기능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오롯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트렁크 안쪽 패널은 이제 엔진룸 안쪽에는 방음제를 했지만 여기에는 따로 방음제는 덧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긴 했는데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가공을 해놔서 손이 다칠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장력으로 자동으로 여닫히는 이런 구성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열쇠 놓고 이렇게 딱 닫으면은 큰일 났었는데, 그렇죠? 네, 올류 아반떼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겉모습처럼 실내도 굉장히 심플하고 단아하고 매끄럽습니다. 안팎의 디자인 테마를 통일하는 게 굉장히 뭐랄까 차의 정체성을 잘 뚜렷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J2 아반떼 역시 겉모습처럼 모든 것들이 다 매끈하게 흐릅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 이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이거를 하나의 조각으로 원피스로 성형을 했습니다. 실제로 달았을 때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도 부품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였을 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이 당시에 현대자동차 디자인 테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모든 것들이 매끈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당시 오디오는 한 칸짜리가 있고 또 두 칸짜리가 있고 CD가 들어가는 세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모델은 두 단짜리 옵션을 고른 차 같아요. 요 끝에도 이런 윈도우로 바람을 보내기 위한 구멍과 승객을 위한 구멍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글러브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슈어 번드 타입이라고 해서 이 커버와 쿠션을 일체형으로 열과 압력을 가해서 성형을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장점은 일단은 봉제선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를 따로 커버를 붙인다고 하면 이 부분을 주름을 고정하기 위해서 여기도 스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스티치를 줄이면서도 굉장히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 수 있어서 당시에는 동급 국산차 중에는 처음으로 적용을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앉았을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내구성도 좋다고 하죠. 지금 세대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에어백 의무화를 하냐 마냐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던 시절이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에어백이 안 들었습니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는데 여기는 있을 리가 없죠. 에어백이 없는 스티어링 휠을 오랜만에 보는데 슬림하고
시야를 가리는 게 없습니다. 요즘 뭐 물론 에어백이 들어가고도 굉장히 이 패드 부분을 줄여서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시인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1997년식 그 TV론 TGX를 탔었고 또 나중에 2002년식 스타렉스 469동도 소유를 했었는데 당시에 익숙했던 딱 그 계기판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 서체, 어떻게 보면 서체로 치자면 헬베티카처럼 정말 무난하면서도 시인성이 뛰어난 구성인데 이거는 오늘날 다른 계기판이랑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너무나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시거잭과 잿떨이 굉장히 중요했죠. 이 시거잭도 늘 쓰는 요즘 이제 이 자리에 USB를 많이 쓰지만 그리고 잿떨이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컵 홀더가 있었고 당시 시승기를 보면 이 구성의 유일한 단점은 컵 홀더를 쓰면서 잿더리를 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게 한 28년 전 얘기네요. 그리고 자동 변속기는 그 말뚝 타입이죠. 말뚝 딱 수직으로 고추 서 있고 PRND, EL. 그래서 요즘에는 없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OD 버튼이 이제 여기 있는데 오버드라이브 버튼이라고 오프로 해놓으면은 4단 기어를 나는 쓰지 않겠다 이럴 때 이제 오프로 해놓는 거고, 온으로 해놓으면 이제 1단부터 4단까지 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변속기에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파워 버튼, 그리고 홀드 버튼이 있고 2단과 L을 이렇게 따로 선택해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주차 브레이크는 케이블식 당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말 그대로 별다른 거 없이 윈도우 락 하나 있고 운전석만 오토였고 나머지는 버튼을 누르는 동안만 여닫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몰딩 보게 되면은 몰딩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튼튼하고 필러도 굉장히 얇다랗죠. 요즘 차들 필러랑 비교하면은 시야를 가리는 현상이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룸미러가 있고 요런 상부 버튼 디자인에도 다 당시 현대의 약간 그 둥글둥글한 디자인 테마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28년 된 차가 맞아요?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거 비닐 안 벗기는 분들 많았죠. 차 애끼느라고 새차 기분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요즘 차들은 이제 여기 거울이 많이 들어가는데 당시에는 이제 운전석 거울은 빼고 운전에 집중해라, 이제 동반석에 거울을 넣어줬네요. 뭐 거울을 위한 조명이나 커버 이런 건 없습니다. 거울이 이 안에 딱 들어있네요. 요즘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얇은 시트가 굉장히 대세인데요. 당시에는 그냥 원래도 얇았습니다. 시트가 굉장히 슬림해서 물론 이 시트 등받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무릎이 더 긴 사람도 충분히 여유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었고, 공간들이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센터 콘솔도 불필요하게 크지 않고 딱 필요한 최소한의 크기만을 갖고 있고, 뒤에도 아마 잿더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잿더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흡연에 굉장히 너그러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도어에도 잿더리들이 들어있는 차들이 많이 있었죠. 1.5 스페셜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가 따로 없는 일체형 시트고 암레스트도 따로 이렇게 뽑아 쓸 수는 없습니다. 한 덩어리로 성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으면은 이런 필러들이 얇다 보니까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굳이 뭐 파노라마 선루프 이런 게 없더라도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적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게 같이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생각나네요. 그리고 이 천정의 이 직물, 여기 제가 좀 오래된 차를 몇 대 소유를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스팀으로 한번 쫙 청소를 해줘야 조금 원래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이 이제 때가 많이 타죠. 아무래도 창문 열고 달리고 하면 먼지 같은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모든 것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고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그 안전벨트 높이 조절 장치가 있었네요. 그래서 당시에 5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었고, 뒷좌석용은 그냥 뒤에서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따로 높이 조절은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 추억의 시승을 하기 위해서 제가 소장하고 있던 옛날 잡지를 갖고 왔습니다. 1998년 5월호고 당시에 제가 또 열심히 보던 카비전이라는 잡지인데, 이 잡지를 가져온 이유는 당시 가격표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가격표가 이렇게 2페이지 안에 우리나라 국산차들이 전부 다 들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뉴 아반떼를 보게 되면 지금 1.5 GLS가 779만 원, 그리고 옵션으로 에어컨이 68만 원, 4단 자동 변속기가 115만 원, 그 다음에 ABS가 70만 원, 이렇게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화폐 가치로 봤을 때 좀 짐작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790만 원이 어느 정도 가치일까? 근데 이제 당시 수입차 가격을 보면은 약간 격차가 느껴지실 거예요. 사실 2차 출시된 즈음에서 비교 시승 콘텐츠가 당시 잡지에도 좀 실린 게 있었는데, 푸조와 비교 시승기를 제가 봤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제 푸조 306 시절이었는데, 푸조 306의 가격이 2,350만 원이었습니다. 국내 판매 가격이. 출력은 103마력. 그러니까 뭐 올리오 아반떼랑 1마력 차이니까 거의 동급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경쟁을 하고요. 근데 가격 차이가 3배 더 비쌌습니다. 그만큼 수입차가 많지 않고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던 시절이었고, 그리고 올리오 아반떼가 나오기 직전 전년도에 97년도에 기름값이 막 1,000원을 향해 다가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1996년만 해도 600원대였고 제가 운전을 시작한 1994년에는 500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기름값이 2배로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연비 좋은 차를 찾던 이런 시절이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올리오 아반떼가 나온 이후에 현대차는 림번 엔진을 또 투입을 했었죠. 그래도 비교적 최근까지 2000년대 초반의 현대차 그 스타렉스 4륜구동을 소유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 시절의 차를 타는 게 아주 낯설진 않습니다. 굉장히 익숙합니다. 지금 이 정도 연식이 된 차 특유의 약간 느슨한 감각, 소음 진동, 또 때맞춰 비도 촉촉하게 내리고 옛날 생각이 나네요. 어휴, 차가 상태가 너무 좋은데? 괜찮은데요? 쌩쌩한데요? 운전대 슬림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죽을 씌우지 않은 플라스틱 그대로의 스티어링 휠이어서 다른 사람 사용자의 어떤 손 기름이라든지 이런 흔적들이 덜 묻어서 좋습니다. 그렇죠. 이 킥다운을 유도하면 약간 이제 모든 조짐들이 드러나죠. 나 이제 가속한다, 나 진짜 간다, 이런 느낌들. 당시 시승기를 읽어보면 승차감보다는 조종성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 이런 평가들이 나와 있었어요. 지금은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느슨해지고 무뎌지면서 굉장히 뭐 빠릿빠릿한 차, 뭐 이런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적당히 헐겁고 충분히 농있고 편안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가속도 그렇고 핸들링도 그렇고. 브레이크는 앞에가 심지어 V디스크가 들어갔습니다. 브레이크 디스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두 겹으로 돼 있어서 그 사이로 열을 빼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걸 알 수 있고, 뒷 브레이크는 드럼 방식이었어요. 옵션으로 디스크를 선택할 수 있었고, J1 아반떼는 개인적으로도 좀 추억이 있는 차입니다. 당시에 저희 어머니 차로 처음으로 신차로 뽑은 차가 J1 아반떼였습니다. 당시에 1.8을 뽑았는데 1.8이 이제 최고 속도 시속 197까지 나갈 수 있다고 고성능의 어떤 범주에 드는 그런 차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는데, 정작 저희 어머니는 아마 시속 100km를 넘어보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항상 집에서 저 어디 지하철역 내려주는 이 정도 용도로 다람쥐차로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조금 더 발빠른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속이라면은 킥다운을 의도적으로 좀 빨리 유도를 할 필요가 있고, 제동 역시 좀 미리 여유 거리를 두고 시작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정도만 염두에 둔다면 이런 흐름을 따라서 일상적인 운행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꽉 밟으면 킥다운 탁 하면서 웅 하고 올라가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가 되게 쉽죠. 요즘 차들은 내 운전자의 의도와 차의 반응 사이에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있잖아요. 운전자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단계들이 있다면, 네, 확실히 이때 차들은 모든 것들이 직관적입니다. 시속 60km에서 오버드라이브 오프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엔진 회전수가 솟아오르네요. 오버드라이브가 들어있을 때 시속 60km에서 엔진 회전수가 대략 한 1600, 1700 정도 됩니다. 패들 시프터는 없지만
인위적으로 각 단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드라이브를 오프하게 되면 3단이 되고, 그 상태에서 2로 내리게 되면 2단이 되고, 지금 속도가 있어서 못하지만 거기서 L로 내리면 1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손이 바쁘긴 하지만 자동 변속기로도 패들 시프터가 있는 것처럼,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그런 변속기처럼 수동 조작, 수동으로 각 단을 넘나들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좀 관심 있게 변속기의 기능을 이해하고 운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꿀팁이었죠. 그리고 운전대 감각은 적당히 느슨합니다. 근데 뭐 헐겁고 막 덜거덕거리고 이런 느낌 전혀 아닙니다. 당시 기준으로 1990년부터 5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개발을 했다고 현대차가 밝혔었는데, 사실 이 개발 비용에는 개발 기간 동안에 임직원들의 급여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들은 적이 있는데, 당시의 인건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았겠죠. 그런 점을 고려하고 또 화폐 가치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야반대를 개발하는 데 든 5천억 원이라는 비용이 얼마나 큰 돈인지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링 때도 지금 D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도 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 주행거리가 짧기도 하지만 굉장히 애지중지 소중하게 관리를 해온 차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때 이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게 실은 막 2억 원, 3억 원짜리 고급차를 모는 것보다 실은 훨씬 더 긴장됩니다. 비싼 차는 돈을 주면은 어쨌든 부품을 구하고 고칠 방법들이 있지만, 이때 차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탈컥탈컥 하는 이 방향지시등 작동 느낌, 소리, 모든 것들이 다 옛날 추억을 떠오르게 하네요.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그리고 바람 소리도 뭐 지금 한 대략 시속 80km 정도인데 사이드 미러를 가르는 바람 소리 정도는 들리지만, 근데 사실 이것도 좀 평가가 애매하네요. 이 전반적으로 소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제가 오랜만에 옛날 차를 타고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친구 아버지 차 다이너스티를 타면서 다이너스티가 이런 차였나 싶어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왜냐하면 직진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차가 너무 승차감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진짜 물 위를 달리는 보트처럼 정말 여러 가지 방향의 움직임이 혼재를 하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깜짝 놀래고 굉장히 불안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확실히 아반떼는 그런 고급차보다는 훨씬 더 좀 이렇게 꽉 잡아주는 이런 느낌이 아직도 살아있네요. 한때는 어떤 가정의 첫 차였고 좀 여유 있는 경제 상황이 있던 사람이라면 면허를 따고 첫 차로 또 탔을 테고, 또 저희 집처럼 첫 세컨카로 구매를 해서 그 아반과 관련한 사람 수마다 다른 가지수의 추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타는 순간 과거 제2원 아반떼를 처음 샀을 때 그때의 어떤 소소한 추억들이 떠오르는 걸 보니까 자동차만큼 추억을 많이 안고 있는 제품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집은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이동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더 추억을 자극하는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참 귀하게 잘 관리된 1998년식 올류 아반떼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은 이 귀한 기회를 제공을 해주신 차 오너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차를 시승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좀 시간이 지난 차들, 하지만 아직까지 거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차들, 이런 차들을 한번 다시 타고 리뷰하고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해보는 기회를 또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또 이런 차종을 섭외를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 차가 좀 소개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이 설명란에, 영상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리뷰 영상으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촬영은 여기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이 97년, 8년, 9년 이게 워낙 여러 가지 정말 일들이 있었던
이 나라 전체가 들썩이던 그런 시기였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른 차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